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어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판결 말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급회사인 자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을 그쪽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를 거부하고 정직원 전환을 요구한 노동자 1,5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이 중 300여 명이 소송을 했고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단순히 노사관계 규명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톨게이트 자체를 없애고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요금을 자동으로 수납하는 이른바 스마트 톨링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징수 노동자들이 일할 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발전하는 첨단 기술 덕분에 우리의 삶은 편해졌지만 다른 곳에서의 출혈 또한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협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죠. 당분간 이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법입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첨단화의 시대를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공농성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황폐해진 이들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기술 시대의 변환기에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이다라는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뉴스 강태공. 네, 뉴스 강태공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를 낚아오신 분은요, 한겨레신문의 김미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어떤 뉴스 낚아오셨나요? 네, 연이 시끄러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네. 여야가 줄다리기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청문회가 파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9월 2일하고 3일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일단 지난 26일에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네네. 간사가 모여서 날짜를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요. 네. 여당에서는 그 날짜가 사실은 법적 시한을 넘긴 거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처음에 좀 나왔었고요. 그쵸. 또 한국당에서는 증인으로 조 후보자 가족들을 불러야 된다면서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또 가족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꼭 이제 불러야 한다. 증인을 불러야 된다라는 그 이견이 있어서 며칠째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가족을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뭐 딸은 그 당시 또 미성년자였고 예. 또 어머니는 이제 고령이시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네. 어머니와 딸을 제외하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조국 후보자 동생 네네. 또 동생의 전처 그리고 오촌 조카죠. 이렇게 가족은 꼭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촌 조카는 한국에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예, 근데 일단은 증인 채택을 해야 네네.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예, 그렇군요. 오늘 법사위 열렸었죠. 예, 맞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좀 재미있게 끝이 났는데요. 송기현 민주당 간사 등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전체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성교 의원은 네네. 없었고요, 국회에. 어디 갔어요? 예, 지방 일정이 있어서 원래 금요일에는 많이 지방 이제 출장을 갔군요. 예, 네. 국회에 없었고요. 대신해서 이제 김도읍 간사가 역할을 이어받아서 회의를 열긴 열었는데 김 의원이 1분 만에 회의를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왜요? 예, 이유를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원장이 본인 간사한테 직무대행을 지명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 측 개의 요구를 했지만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기 때문에 회의는 그냥 마치겠다. 그리고 이제 의사봉을 두드린 거죠. 사내를 선포합니다 하고 끝을 냈어요. 그게 딱 1분 만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예. 왜 모였을까요? 그러면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며칠 남은 거죠? 9월 2일까지 주말 포함해갖고 한 3일 남았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를 5일 네. 전에 송달을 했어야 했는데 네네네. 이미 그 시한은 이미 지난 거고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5일이 아니더라도 일단 출석을 요구하고 나와주십사 하면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한국당에서는 증인 채택 건을 놓고서 이제 민주당이 전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꼬투리 잡으면서 인사청문회를 열 의지가 없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냐 이러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좀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네네. 자청을 해서요. 한국당이 보이콧 아니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이다. 네. 의혹 부풀리기든 공세가 청문회장을 가짜로 과대로 들통낼까 봐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네. 또 한국당이 스스로 고발해놓고 이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는 것을 두고서 자작극을 했다. 청문회를 수년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도 뭔가 입장을 내놨죠. 좀 네. 이례적이긴 한데. 예, 맞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냈고요. 또 9월 2일에서 3일로 이틀 동안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계속 그대로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또 국회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 일부 야당에서는 일정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러니까 법정 비판을 시한을 했습니다. 넘겼지만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 지켜달라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재송보 요청을 언제 보낼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재송보 요청을 보내야 되는 날짜가 3일이거든요. 9월 3일. 안 됐을 경우에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연장이 될 것이란 말을 미리 해주기 어렵다.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지금 뭐 하여튼 가장 큰 이슈가 돼갖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청문회를 기다리고 계신데 글쎄 모쪼록 조국 후보자도 소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좀 맞습니다. 네,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렸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0개 자사고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법원이 지난 28일에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서 오늘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에 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경희고, 한대부고, 숙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 중앙고, 이대부고 등 8곳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 이들이 이제 운영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을 좀 일단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채로 네네.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을.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 예. 그 자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반발해서 지금 취소로 처분이 난 학교들이 법원에다가 이거를 집행을 좀 미뤄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네, 법원이 맞습니다. 자사고 편을 들어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지위를 네. 유지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면. 네. 학부모나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이 법정 소송이.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자기들이 갔을 때 중간에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자사고 자격이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내년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졸업할 때 내가 자사고를 졸업할 것인지 일반고를 졸업할 그렇죠. 것인지를 네.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또 입시업계에서는 뭐 사실 지금 수시 과정에서 자사고가 되게 메리트가 크지 않은 데다가 지위까지 불안정해지면은 누가 자사고를 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본안 소송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사실은 그렇죠. 예상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앞둔 학생들은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뭔가 보입니다.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 동결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 0.25%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결한 겁니다. 네. 네, 그때 당시 이제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7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라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5분이 동결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만 네. 브렉시트가 이제 10월 31일 결정이 나겠죠. 예, 이게 맞습니다. 노딜로 갈런지 아니면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더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주열 총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일단은 추가 완화 여력은 있지만 네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에 언제까지 이걸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화 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의 전개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총재가 언급한 것이 브렉시트 아까 말씀하셨던 것, 또 유로존 국가대 포퓰리즘 정책, 또 일부 신흥국 금융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세션의 공포, 아래 공포가 부쩍 늘어나는 게 네네. 요즘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르면 10월 중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아마도 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네, 같다니까 그럴 것 거기에 같습니다. 발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알찬 뉴스 건져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강태공, 김미나 기자였습니다. 함께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네, 높은 곳에 올라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그리고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이라는 것이 피곤한 하루를 녹이는 공간인데 이제는 하나의 재산이 되었구나. 나아가서 건물이 권력이자 화폐가 되어버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건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인문학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게 해준 분이죠.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권력이다, 화폐다라는 얘기, 재산 가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둘 다 동의하고요. 근데 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네네. 화폐의 성향을 띠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만 좀 특별히 보이는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뭐 전제군주의 어떤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큰 궁전을 짓는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거대한 성당을 짓는지 이런 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사실 건축의 하나의 목적이기도 했는데 네. 화폐가 된 것은 조금 특이하죠? 최근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화폐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네네. 쓰는 돈이나 대구에 쓰는 거나 뭐 광주에 쓰는 거나 다 사실 똑같은 5만 원짜리 지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물 교환이 가능한 똑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건데 아파트가 우리나라는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뭐 3베이 아파트 몇 개 안 되는 네네. 유형이에요. 다 비슷하게 생기니까 똑같아지면서 이게 화폐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황금성이 뛰어나지고 내가 여기서 팔았을 때 돈으로 바꿨다가 딴 데 가서 또 비슷한 걸 살 수가 있고 네네. 그 물물 교환이 가능한 어떤 단위가 돼버린 거죠.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냥 화폐다 해갖고 이게 재산 가치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화폐가 가지는 어떤 어디에서나 통용이 되는 똑같은. 네, 똑같은 모양이기 네, 때문에 모양이라서. 또 화폐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만약에 모양이 달랐다면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특별한 그 개성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좀 약간 독특한 다 똑같은 획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요새 아파트도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네네. 막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뭐 10층짜리면 우와 높다 막 이랬던 네. 것 같은데 지금 뭐 몇십 층씩 막 그렇죠. 초고층으로 막 짓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저는 무서워요, 사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 근데. 아니 저는 뭐 한 나라라면은 다양성은 있어야 된다고 네네. 봐요. 높은 건물이 있는 지역도 있고 낮은 건물로 지어지는 지역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높은 건 나쁘고 낮은 게 좋다. 이게 혹은 그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게 좋고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저층형 세대와 고층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끔 나눠 차별화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바이 같은 데도 높은 게 막 있고 막 이런데 네네. 근데 이런 이제 예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 하셨던 것 중에 그 부분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기업들의 그 건물들을 봤더니 네네네. 그 건물들의 높이와 그리고 시총을 네. 비교를 해봤더니 그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네.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기업의 시총이 더 크더라라는 네. 말씀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높은 건물을 더 지어간 것, 뭐 10층보다 20층, 30층, 40층을 짓는 네. 것이 뭔가 좀 나타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높은 데에다가 물건을 올려놓는 건 힘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높은 위치 에너지 값을 가지려면은 운동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노동을 해야지만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고인돌 같은 거 지을 때에도 높은 바위를 한 3m 높이에 올린 것도 권력자만이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면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높이 곱하기 질량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 합을 구해 보면은 결국에는 높고 특히 상층부에 덩어리가 큰 건물을 지을수록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보입니다. 그 과시욕이 센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건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그거는 전 네.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의 어떤 특징입니다.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제 고층 빌딩을 지을 때 네, 우리가 뭐 저 나라보다 더 국력이 세 막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짓는 네.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저희도 사실은 그랬죠. 예전에 남북 관계가 대치되어 있을 때, 뭐 지금도 대치 상태지만은 첨예하게 경쟁할 때 63 빌딩을 육산 저희가 빌딩 지었고, 맞아요. 근데 평양에다 100층 넘는 거 짓고. 아, 뭐 대만하고 중국도 경쟁을 할 때 대만이 100층 넘는 타이페이 101을 지었더니 중국 사람들이 또 더 높은 건물을 짓고. 그런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재밌어요. 미국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는 유럽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지은 거거든요. 높은 아 거. 그런가요? 네. 그럼 몰랐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높은 건물을 짓다가 한 70년대에서는 이제 소련하고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냉전 냉전 시대였기 상태에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건물을 되게 높은 걸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한 다음부터는 고층 건물을 안 지어요. 아, 그 이후에 지어진 초고층 건물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높은 건물들은 중국이나 두바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지어있어요. 아 새로 막 떠오르는 이제 네. 그런 그 약간 것들이.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어요. 그런 거를.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건 그렇군요. 자타가 공인하는 1등은 안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넘버원 매출액 기업인 S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건물을 안 짓잖아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련 붕괴되고 난 다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패권국이니까 네, 그렇죠. 뭐 굳이 내가 뭐 네, 높은 네. 거 안 지어도 누구나 다 내가 1등인 네. 거 알아? 뭐 이런 그렇다고 거군요.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계 아이돌로 불리시는 유현진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유현진 교수님께서 무슨 그런 막 굉장히 민망해하고 계시는데 네. 아까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아파트 얘기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그 획일화된 아파트. 네네. 네, 보시면은 사실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미학적인 네. 관점이 그거를 떠나서 모든 집들이 다 똑같아지면은요. 여러분 상대방 집이나 내 집이나 모양이 똑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나의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집값밖에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든 집이든 이런 게 획일화가 점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자꾸 정량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네. 사실은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걸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축과 이런 것들이 다 획일화돼 있다는 데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그 집이 하나의 캐릭터, 네. 자신의 캐릭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보여줄 수 있지 못하니까 다 똑같이 네. 생겼으니까
결국에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나를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집값밖에 안 남는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다양성을 키워야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40억짜리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나는 작지만은 빗소리 들을 수 있는 마당 있는 우리 집이 훨씬 더 낫다. 내지는 뭐 테라스가 넓어서 나는 화분을 많이 놓을 수 있는 우리 집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각각의 다양성들이 보여지는 집들이 많아질수록 나만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게 그렇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 보면은 그래도 그런 데를 좀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테라스형 네네, 뭐 아파트라든지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조금 약간 이제 외곽으로 나가갖고 마당이 있는 네. 집을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네. 또 뭐 아시다시피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은 뭐 학군을 그렇죠. 따라간다 뭐 네네. 이래갖고서 자꾸 뭐 또 그 많은 그렇죠. 돈을 들여서 이제 자꾸 그렇죠. 들어오게 되는 네네. 거죠. 예. 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메시지도 보내주신데요. 7007님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비싼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급쟁이 돈 모아 집 사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에서 약간 기술 혁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사회가 바뀔 수 있었던 거는 70년대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허공에 빈 공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사실은 그 부동산을 만든 거예요. 없던 부동산 재화를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그걸 사면은 중산층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네. 조선시대 때는 과거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만 지주였다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주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 덕분에 많이 지을 수 있는 건데 네. 네. 사실상 철근 콘크리트나 엘리베이터는 100년도 넘은 기술이에요. 그 새로운 기술을 갖고서 한번 써먹은 거죠, 저희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술 혁신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사실 지금의 이 문제는 뭐 일단 다양성을 키움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한 번의 기술 혁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든 아니면 3D 프린터든 뭐 이런 엄청난 기술 혁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공간의 의미가 바뀌고 건축을 짓는 방식도 바뀌게 되면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기술 혁신이 큰 게 있으면은 단순히 뭐 집을 바꾸고 건축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생활 전반의 어떤 네. 뭐 예를 변화가 들어서 생긴다는 거죠. 3D 프린터로 만약에 집을 짓는 케이스, 지금 1층짜리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집을 짓는데 하루 만에 짓고요. 짓는데 한 채 짓는데 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엄청나게 가격 혁신과 그다음에 속도의 혁신인 거죠. 그러면 네네. 또 하나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도심 속에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던 많은 공간들이 비게 돼요. 도로도 빌 거고 차 숫자가 줄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게 되면서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말하는 공유 경제 같은 네. 거. 네. 그러면은 도로도 반만 있어도 되고요. 주차장도 거의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되죠. 그럼 그 공간들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집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네, 즐거운 인생님. S사는 짓고 싶었는데 건설 쪽이 좀 약해서가 아닐까요라고 농담처럼 보내주셨고 네. 또 7737님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하게 너무너무 거대해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좀 뭐 이렇게 매력이 좀 없기는 해요. 약간 네. 건물이 제가 봐도. 네. 그리고 6200님 집이란 단지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좋은 학교, 상권, 교통, 조망권을 보고 가치를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다 맞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집이 뭐 그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집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건축물 하나가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서 이게 달라질 것이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 정책 네. 전부 다 같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도시 정책 해외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저는 이 도시 속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침에 여러분이 집을 나오시면은 현관문 열고 나온 다음에 만나는 모든 공간들은 다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에요. 인도를 걷든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그렇죠.
어디 가서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려면은 돈을 내고 카페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누구는 돈 많은 사람들은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1,500원 내고 백다방을 가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다 돈을 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도시가 돼요. 일종의 약간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분리하는 효과가 분리가 되는 생기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도시 안에 10년, 20년을 살아도 공통의 추억이 거의 안 만들어지는 도시죠. 근데 그거가 맨하탄 같은 경우에 곳곳에 공원들이 있고 길거리에 네. 벤치도 많아요. 저는 어느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는 뭘 보고 판단 내리냐면은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 세보거든요. 그러니까 맨하탄은 브로드웨이에 한 950m 길이에 벤치가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네. 서울의 같은 길이의 신사동 가로수길에 벤치가 3개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없나요? 네. 그러니까 다 돈 내고 들어가서 앉을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실 거의 비슷한 공통의 추억이 한 50%는 있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있고 네. 센트럴파크를 그렇죠. 가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걸어갈 만한 거리에 다 있어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공원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높은 공원들을 보면은요 1km 간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13분 걸립니다. 네. 근데 서울에 그 정도 유명한 공원들은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평균 4k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0평짜리 공원을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을 10개를 짓는 게 낫고요. 100만 권이 들어가는 도서관을 하나를 짓는 것보다는 10,000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짓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뭔가 또 우리는 이렇게 네.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보다는 분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나눴을 때 그런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머무르면서 나 말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소통을 SNS를 통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SNS에 집중한 소통들은 끼리끼리의 소통만 늘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딱 양쪽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이 도시 속에 그런 공짜로 머무른 공간 속에서 사람들끼리 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같은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만날 기회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만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공공이 누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공공 장소, 네네. 공원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서로 같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일단은 예. 그래야지 뭔가 얘기가 통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또 이제 공동체 의식을 사실은 그렇죠. 길러줄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 오늘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4821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떤 길은 지루한 줄 모르고 걷는데 어떤 길은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거는 저의 가설은 네. 가게 입구의 숫자와 상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게 입구 숫자. 네, 저희가 만약에 테헤란 녹일 같은 데는 별로 데이트할 때 안 걷게 되고요. 또 뭐 명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데는 주로 걷죠. 네. 홍대 앞 같은 데. 그래서 제가 가게 입구의 숫자랑 상관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벤트 밀도라고. 네네. 100m당 가게 입구의 숫자가 몇 개냐 이걸 세는 건데 세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말하는 데는 100m를 걷는 동안에 선택 가능한 가게 입구가 30개 이상이에요. 그거보다 적으면은 별로 안 걷고 싶은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케이블 채널 많은 그런 방송을 우리가 더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것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풍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재미난 거죠. 예를 들어서 채널 100개 되는 케이블 방송도 사실 재미없긴 똑같거든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집에 가면 계속 채널을 돌립니다. 재밌는 거 없나? 네. 저같이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채널을 꾸준히 돌리면 어느 순간 재밌어져요. 계속 바뀌는 채널을 보는 재미로. 그러니까 드라마 채널이 막 한 10개쯤 붙어 있으면은 계속 돌리면은 대사가 섞여서 막 새로운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다 보면은요. 그 홍대 앞 같은 데는 2.5초당 한 번 채널이 바뀌는 TV와 비슷해요. 시속 4km로 걸으면. 네. 근데 테헤란도는 11초당 한 번 바뀌는 텔레비. 굉장히 크고 건물들이 이러니까. 네, 스케일도 네. 휴먼 스케일이 아니고 띄엄띄엄 변화가 있고 나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고 그런 것들이 차이를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답변을 조금 드린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많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덜 지루하게 걷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한국인 6기님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미리 돈 내고 사라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네, 예. 네, 김유정님 너무 귀한 생각에 감명 받았어요. 그리고 시계풀꽃님 와 맞는 말씀이세요. 아파트 없던 시골에서 살던 시절 온 동네가 가족이었죠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질문이요. 시간이 없어갖고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제 네 가지였지만 여긴 정말 기가 막히니까 꼭 가봐라 하는 건물 어딘가요? 제가 주말에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제 가지였다고요? 네네. 예, 가기 힘드신 거제도에 있는 머그학동이라는 카페와 펜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머그학동이요. 머그학동. 네. 예, 예, 청취자분들 들으셨죠? 거제도에 있는 머그학동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유현준 교수님 뭐 네. 정말 자랑할 만하다라는 곳이니까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와 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면에 없어도 꼭 알아야 할 뉴스 구석구석 찾아서 전해드립니다. 테두리 뉴스. 네, 테드르 뉴스 차윤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았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네. 첫 번째 테두리 뉴스 어떤 건가요? 네,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모 씨 네네. 장례가 치러졌다는 아, 소식입니다. 장례실 치렀군요. 네, 어제까지 지난 27일부터 4일간 이 제주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시신 대신에 집에서 찾은 강 씨의 머리카락 7가닥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는데요. 네, 양복 한 벌이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평소 피해자가 모자를 이제 자주 썼기 때문에 네네. 그 모자 5개에서 일일이 찾아낸 게 머리 7가닥이었다고 하고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근데 이제 시신을 찾기 전까지 뭐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네. 했지만 뭐 지금 거의 사건 발생 100일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는 늦추지 못하겠다 이래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조용히 상을 치르고 싶다 이런 유족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취재진들은 찾아가지 않았고 네. 다만 장례식장에 지금 현재 제주 동부 경찰서장인 장원석 서장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 원래는 박기남 전 서장이었는데 네네. 이번 사건 뭐 대응 등이 문제가 있어서 경질이 됐었고요. 결국 이제 피해자 시신을 좀 우리가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초기에는 뭐 경기도 김포나 제주도 이렇게 등지에서 고인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지만 모두 동물뼈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족들은 뭐 뼈 조각 하나라도 찾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인자인 고유정이 좋은 변호사를 써서 뭐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제발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마음 아픈 뉴스를 전해주셨네요. 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분식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동대문 엽기 떡볶이 네. 소식인데요. 여기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고무장갑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주문자 A씨가 지난 27일 밤에 배달 네. 앱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튀김에서 푸른색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 하늘색인데 네네. 꽤 크기가 큽니다. 어. 그래서 고무장갑 뭐 하여튼 손가락 한쪽이 잘려가지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물질이 나오면 먹다가 불쾌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매장과 본사 쪽 태도가 더 불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임을 좀 회피하는 식의 반응을 했나 봅니다. 다 그런 식이죠, 뭐. 네, 가맹주가 뭐 튀김은 우리 매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받아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가지고 와서 그냥 튀겼을 뿐이다. 네, 고무장갑인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본사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네. 그냥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A 씨는 뭐 그냥 환불이 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다 이러면서 이 불만스러운 반응을 나타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네네. 마켓컬리에서 카레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녹슨 나사와 볼트가 나왔다는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커요. 성인 손가락 하나 크기의 나사가 들어있던데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노모 씨가 어제 새벽에 이제 네네. 배송을 받은 제품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좀 먹고 남은 걸
용기에다 보관하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녹슨 나사와 이 쇠가 들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마켓컬리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회수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이 노 씨에서는 직접 업체가 와서 확인해라 이러면서 지금 서로 양측에 좀 분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켓컬리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뭐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다 먹고 나서 봤더니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거 정말 참 먹기 전에 나왔으면 그걸 좀 나을 텐데 네, 기분이. 근데 이게 댓글이 상당히 좀 뭐 재밌었는데요. 뭐 철분까지 생각한 제품 네. 아니냐. 이런 댓글이 좀 달려 정말 있었고요. 네티즌들이 이런 그 막 터지는 그 아이디어 재치는 정말 대단해요. 진짜. 지금 엽기 떡볶이는 이름 그대로 엽기네요. 뭐 이런 반응이 그러네요. 있었는데요. 네. 사실 뭐 이게 당하면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네. 한 번씩 웃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실성사이다님은 네. 기름에 튀기면 뭐든 맛있지만 고무는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보내드려 주시죠.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탈리아 로마 하면 네. 굉장히 관광지가 네. 많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근데 이 그 대표적인 또 관광지 중 하나인 스페인 계단. 그 오드리 헵번 로마 휴일에서 네,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들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계단에 앉을 수도 없고요. 젤라또를 먹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 대부분 이 로마 가면 거기서 이제 오드리 헵번 따라서 한 번씩 앉아놓고 사람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비둘기랑 같이.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인데 네. 지난 6월부터 이 계단에 이제 앉는 걸 금지했다고 해요. 현지 경찰이. 왜요? 왜냐하면 이게 몰랐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라고 합니다. 몰랐는데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문화재가 많고요. 네네. 계단에 앉았다가 해서 적발되면 벌금 250유로. 우리나라 돈 한 30만 원이죠.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걸 먹다가 네. 떨어뜨리면 400유로라고 합니다. 거의 50만 원 돈인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주변 관광객들이 좀 이렇게 그 시끄럽게 또 좀 지저분하게 쓰면서 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렇게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탈리아의 다른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크루즈 선박 통행 같은 걸 제한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관광객들이 너무 몰리면서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이 관광지 가면 또 약간의 일탈도 있고 네. 또 그런 또 여기는 또 워낙 유명하고 오드리 그렇죠. 헵번이 뭐 이렇게 상징적인 장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왜 트레비 분수에 동전 던지는 건 금지하지 않냐? 그건 돈이니까 거기에 돈이 쌓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예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네. 1년에 여기 쌓이는 돈이 몇 천만 원 정도 된다. 진짜요? 이러더라고요. 하긴 무지무지 많은 분들이 가니까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오드리 헵번처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해보는 게 네, 아쉽네요. 로망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아쉽게 됐네요. 아닙니다. 네, 다음 네. 주에 잘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윤지기였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셔 들어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진 3부 빅세계 책임 있는 책임 뉴스 그리고 주민 스포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